안녕하세요. 최근 한 일을 겪고 나서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된 사람입니다. 예부터 어른들의 말을 허투루 듣지 말라고 했다고 뼈저리게 느끼고 깨달았어요. 회사 선배를 1년간 짝사랑한 끝에 겨우 결혼에 성공했어요. 본인이 가난하다고 결혼까지 하지 않으려 했던 남편이었지만 솔직한 그의 모습에 반해 저의 열렬한 구애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되었죠. 원래도 적극적인 데다가 일도 잘하고 모든 방면에 솔직한 남편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처음부터 남편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처음엔 없는 가정 형편에 반듯하게 자란 남편을 좋게 보셨다가 저희 시댁 식구들과 몇 번 만남을 가진 후로는 그럴만도 한 게 제 결혼을 못마땅해 여기셨거든요. 반듯한 남편 뒤에 정말 그렇지 못한 시댁이었고 시어머니는 누구보다 제가 본인 아들을 정말 좋아한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잘 사는 며느리를 뒀는데 제가 어떻게 맨날 버스를 타고 다니나요? 사돈이 며느리차 한 대 새로 뽑아주시고 제가 지금 타고 있는 며느리차 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래야 사돈네 면이 쓰지요. 딸 시댁이 차도 없이 어렵게 산다고 하면 다들 얼마나 손가락질을 하겠어요? 잘 키운 딸한테 결혼하는 선물로 차 한 대 뽑아주셔요. 그리고 우리 승원이가 얼마나 인기가 많은데 한 여자에게 정착하겠어요? 사실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아까워요. 아무리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독립적으로 아이들을 키웠어요. 차 구매야말로 본인이 알아서 할 문제죠. 그리고 저야말로 제 딸 정말 곱고 예쁘게 키웠네요. 본인 자식들이 부모 눈에는 제일 예쁘고 아까운 법이죠. 안 그런가요? 어머머, 제 말을 좀 못 알아들으시네. 우리 사돈은 고상하게만 사셔서 그런지 뜻을 파악 못하셨구나. 예단이다 생각하고 저 차 한 대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 집에서 차 한 대 값이야 뭐 별거 아니잖아요. 전 큰 차 안 바라고 조그만 소형차여도 괜찮아요. 순간 정적이 일어났고 남편네 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복하게 자란 저였지만 단 한 번도 엄마 아빠에게 이것저것 해달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부모님의 교육관과 가치관이 독립적인 육아 방식을 고집하셨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는 다 제 힘으로 살았거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희가 유복해 보이니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대놓고 요구하시는 분이었고 그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사실상 부모님께 창피했습니다. 뭔가 제가 못나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있었고요. 엄마, 작작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가 원래 그러신 분은 아닌데, 장가를 처음 보내다 보는 거니까 그저 들뜨셨나 봐요. 이해해 주세요. 곱게 키운 딸 저한테 시집 오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하고 행복할 뿐이죠.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 얘는? 무슨 들떠서 그래? 아들이 이 정도 키워놨으면 그 정도 예단은 요구해야 한다고 하더라. 그리고 연정이가 널 얼마나 좋아하니? 이 정도는 해줄 만도 하지. 딸이 그렇게 죽자고 매달리는 남자네 엄마인데. 그럼 제가 사부인한테 맞는 예단으로다가 맞춰드릴 테니 애들 집 하나 장만해 주시겠어요? 그래야 공평하죠. 원래 집은 남자 쪽에서 하는 거라고 하던데 사부인 말이라면 이게 더 공평하지 않나요? 전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아무리 연정이가 좋아서 하는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손뼉이 마주치니 박수 소리가 나는 거죠. 말씀 삼가 주세요.
꼭 우리 연정이만 좋아서 하는 결혼같이 들리네요. 자네가 말해보게. 이 결혼이 무조건적으로 연정이 의사로 하는 결혼인가? 아니요. 연정이가 많이 좋아해 주는 건 있지만 지금은 제가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아니, 요즘에 그런 거 따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유 있는 집에서 더 해주는 거지. 참 사돈도 꽉 막히기 짝이 없네요. 딸내미가 죽자 사자 쫓아다닌 남자네 집에 이런 것도 못 해준다니. 저 역시 좀 기분이 그렇네요. 그것도 이씨 살면서. 그야말로 상견례는 어른들의 얼굴 붉힘으로 끝이 났고, 남편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밀어붙인 결혼이었지만, 저희 부모님은 시댁 식구들은 본뒤로 제 결혼을 떨떠름해 하셨어요. 저 역시 저희 부모님한테 괜한 걱정을 끼친 것 같아 죄송할 따름이었고, 그때 순간에는 정말 철없게도 그저 결혼해서 정말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부모님께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너 이 결혼 꼭 해야겠니? 네가 뭐가 못나서 그 집에서 대놓고 그런 걸 요구해. 팔려가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너 정도면 괜찮은 남자들로다가 선볼 수 있어. 아우, 정말 속상하다. 집이 못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너네 시어머니 태도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어쩜 그렇게 속물이라니? 결혼해봐. 더 하지. 결혼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저런 걸 다 원하는데. 미안해, 엄마. 근데 승원 씨는 안 그러잖아. 내가 어머님이랑 살 것도 아니고 승원 씨랑 살 건데 그냥 좀 이해해줘요. 승원 씨 말 들어보면 정말 어렵게 자랐대.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좀 없이 자란 환경에서 아들을 키운 부심이 좀 있나 봐요. 없이 산 사람들은 다 저런다니? 웬만해야지. 솔직히 집안은 필요 없어. 못 살든 잘 살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그렇게 승원이 좋다고 하니까 허락한 건데 그 집 부모를 보면 벌써 앞날이 훤해. 에휴, 속상해 정말. 사돈이 이럴 줄이야. 내가 잘 사는 모습 보여줄게. 그러니까 너무 노여워하지 마, 엄마. 나한텐 그래도 정말 잘해주시는 분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결혼을 강행했고, 결국 부부가 되었어요. 결혼식에서도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축의금이 얼마가 들어왔는지부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걸 또 요구하기 시작했고, 좋은 날이기도 하니 저희 부모님은 다 참아내셨어요. 아니, 그쪽 손님들 엄청 많이 오던데 결혼식 비용은 반반할 게 아니라 돈 큰 사돈네가 결제하는 거 어때요? 저희 아들이 본인이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이제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인데 이 큰 금액을 결제하라고 할 수 있나요? 에휴, 정말 제가 할 말은 많지만 좋은 날이기도 하고 애들 앞날에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으니 결제할게요. 그래도 사부인 그러는 거 아닙니다. 막말로 같이 자식 나눠 가진 입장에서 누구 돈을 더 쓰고 덜 쓰고야 아깝지 않지만 참 그렇네요. 아니, 왜요? 잘 사는 집에서 더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아들이 얼마나 대단한 아들인데 그러세요? 아마 사이 잘 얻었다는 소리 들을 테니 두고 보세요. 그럼 전 사람들한테 인사들 좀 해야 했어요. 사돈도 이제 그러셔야죠? 솔직히 말하자면 학벌도 제가 더 좋았기 때문에 남편에게 절대 꿀리는 제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첫 출발부터 아들 가진 유세를 그렇게 떨었어요. 그때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셨지만 남편에게 콩깍지가 너무 씌우느라 그런 것을 헤아리기란 쉽지가 않았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고, 제가 막상 시어머니와 계속 부딪혀 보니 어이없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한 번은 딸이 없어서 그 흔한 쇼핑 한 번 못 해봤다며 저에게 꼭 같이 쇼핑을 하자고 하셨고, 전 그런 어머님의 부탁이 너무 귀여워서 기분 좋게 수락을 하였답니다. 하지만 백화점에서 어이없게도 정말 표정 관리가 안 되는 일이 발생하고 말았어요. 나 이 잠바 어떠니? 이거 사면 될 것 같은데 어울려? 내가 원래 분홍색이 좀 잘 받는 얼굴이잖아. 이걸로 할게. 네? 네. 잘 어울리세요. 어머님이 좀 화사한 게 어울리는 피부톤이긴 하죠. 역시 안목이 있으셔서 잘 고르셔요. 뭐하니? 결제 안 하고? 그 카드 혹시 우리 승원이 거는 아니지? 우리 아들 돈 아까워서 내가 어떻게 써? 네가 사줘. 남들도 다 며느리들이 데리고 나가서 사준다고 하더라. 나도 그래서 너랑 꼭 쇼핑하고 싶었어. 얼른 결제하고 나와라. 시어머니 잠바쯤이야 당연히 사드릴 수 있는 거지만 어머님이 말하는 것이 계속 걸리더라고요. 아들 돈은 아깝고 며느리가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하는 것 같아 보여서 말이죠. 그리고 어머님은 그날 저에게 120만 원의 옷을 사게 했어요. 아무리 부유하게 자랐다고 하지만 평범한 직장인 월급에서 120만 원이란 쇼핑 금액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답니다. 아유, 며느리 덕에 쇼핑 잘했다. 너네 엄마가 차 한 대도 안 사주는데 네가 이쯤 해야지. 다음에도 또 오자. 그땐 한도 좀 큰 걸로 가지고 와라. 내 친구들은 모피코트도 있고 가방도 루이비통으로다가 들고 다녀. 네가 나 그 정도는 해줘야지. 어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쓰는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요. 저도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거든요. 당연히 어머님 옷 한 벌이야 해드릴 수 있는 거지만 매번 이런 식으로 쇼핑하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가끔은 같이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어요. 뭐? 너 그 뜻이 뭐니? 지금 나한테 쓰는 돈이 아깝다는 거야, 뭐야? 너 꼭 말을 그렇게 해야겠니? 아유, 기분 잡쳐. 너희 같은 사돈을 둔 내가 이 정도도 못 산다니? 아니, 너네 왜 이렇게 부유하게 살면서 그렇게 돈을 아끼는 거야? 내가 남이야?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유복한 거지, 제가 유복한 건 아니잖아요. 부모님 덕에 여유 있게 자란 건 맞지만, 그래도 사회생활 한 다음부터는 다 제 월급으로 제가 알아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보시지 마세요. 됐어. 이미 내 기분 잡쳤거든? 그냥 넌 나한테 이런 거 사주는 게 아까웠던 거지. 내가 이 속을 모를까봐 그래? 최대한 어머님 기분 상하지 않게 말을 했건만, 어머님은 기분이 나쁘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혼자 가버리셨어요. 물론 제가 사드린 쇼핑백을 신나게 둘러엎고 말이죠.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왔고 어머님에게 태도를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에게 더 황당한 광경이 펼쳐졌는데 어머님의 말 한마디로 인해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엄마한테 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웠어? 결혼을 했을 땐 그냥 내 부모, 네 부모 없이 다 같은 부모님인 건데 실망이다 진짜. 내가 장모님한테 그랬다고 생각해봐. 네 기분이 어떨지. 날 좋아하면 내 부모님도 좋아해야지. 진짜 너한테 실망했어. 뭘? 어머님, 뭐라고 하셨길래 이 사람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자기 내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나한테 지금 따지는 거야? 엄마 옷 사주면서 더럽게 생색냈다며. 그리고 혼자 가라고 하시고. 그 돈 얼만데? 내가 주면 될 거 아니야. 아니, 네가 돈을 왜 줘? 지가 좋아서 사준 건데. 아우, 됐어. 못 사는 시댁은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보지 뭐. 너네 장모 봐라. 끝까지 차 안 뽑아주는 거. 이게 다 우리를 무시해서 그래. 이 정도 대놓고 말했으면 차 한 대 사줄 만도 한대 말이야. 황당해서 말이 다 안 나오네요. 자기가 준다고? 그럼 120만 원 입금해.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하나 서 가버리셔 놓고 지금 제가 혼자 가라고 했다고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왜 어머님 차를 뽑아줘요? 진짜 황당하네. 얘 봤지? 얘가 이런다니까. 너 있는 데서도 이 정도인데 나랑 둘이 있을 때 어떻겠니? 나 못 산다고 무시하는 거야. 아마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 살았어 봐. 벌써 너네 장모가 차며 너네 살집이며 다 해줬지. 분명 우릴 무시하는 거야 이건. 그만해. 엄마한테 큰소리 치지 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날 키웠는데 네가 엄마를 무시하냐? 진짜 실망이다. 이 사건으로 남편에게 큰 실망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의 이중성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된 날이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남편과 냉랭히 지내다 결국 제가 먼저 사과를 하게 되었는데 더 좋아하는 사람이 지는 거라고 항상 이런 식이었어요. 그리고 확실히 시어머니와 엮여서 좋을 건 없다고 판단이 확 서더라고요. 그리고 그쯤 오랫동안 공부를 한 시동생의 교수 임용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 다가왔고 겹경사로 저희 친오빠도 결혼을 한다는 소식이 스물스물 들려왔습니다. 내가 아들들 하나는 진짜 기똥차게 키워놨지. 큰아들은 대기업에, 작은 아들은 이제 곧 대학 교수에. 아유, 배불러.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는 말이 이건가 보다. 집이 아무리 잘 살면 뭐해? 자식들이 그저 평범하게 짝이 없는데 내가 성공한 거지. 아직 교수 임용은 확정 아니라니까. 내가 유력하다는 거지. 엄마, 너무 설레발 치지 마요. 될 것도 안 되겠다. 그래, 알겠어. 그래도 네가 교수가 안 되면 누가 되니? 그렇게 조교수로 뼈 빠지게 밤이며 낮이며 고생했는데. 그러게요. 도련님, 미리 축하드려요. 두 집안의 경사가 이렇게 한꺼번에 오니 너무 좋은 나날인 것 같아요. 니네 친오빠 결혼한다고? 예식장이 어디라니? 뭐 너네가 했던 결혼식장인 거야? 아유, 거기 밥 별로던데. 아니요, 신라 호텔에서 해요. 새언니네가 신라 호텔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정했다고 엄마한테 전해 들었어요. 어머, 신라 호텔? 어머, 웬일이니? 나 거기 꼭 가보고 싶었는데 밥도 그렇게 고급지다며? 그리고 네 오빠 결혼식인데 우리가 안 가볼 수가 없지. 식날이 언제니? 꼭 알려줘라. 그래도 너네 오빠 축하는 해줘야지. 명색의 사돈인데. 진짜 저희 오빠를 축하해주러 오는 건지 의문이 들었지만 일단 축하해 주시겠다고 하니 그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께 청첩장을 드렸고 어머님은 감사하게도 저희 오빠 결혼식을 고대하시며 들떠 보이시기까지 했어요. 처음 어머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 땐 그저 감사했지만 어머님의 속뜻을 알고 나니 역시나 경악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버스 하나 대절해라. 우리 식구들 한 12명 정도 갈 거거든?
나랑 너네 시이모, 시이모부, 그리고 삼촌네까지. 네? 12명이요? 아니, 어머님, 그렇게 안 해주셔도 되는데. 다들 지방 사시는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희 오빠 결혼식인데 이렇게 멀리서 와주시는 게 너무 죄송스러워서요. 진짜 마음만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어머님. 무슨 소리야? 사돈네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가서 축하해줘야지. 그냥 버스 하나만 대절해주면 우리가 알아서 갈게. 너무 감사하게도 제 오빠 결혼식을 다 축하해주고 싶다며 오시고 싶어 하신다고 하셨고, 그 마음이 고마워서 전 작은 버스 한 대를 대절시켜 줬습니다. 그리고 오빠 결혼식이 시작되었고, 저희 삼촌이 결혼식 축의금을 담당했는데, 시어머니 축의금을 보시고 정말 낯빛이 어두워지며 저에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저 역시 감동했던 마음이 화사삭 부서지고 말았어요. 야, 너네 시어머니 진짜 너무하다. 식구들은 줄줄 데리고 와서 2만 원은 좀 너무하지 않냐? 그리고 식권 12장 받아갔어. 아휴, 난 또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너무 시어머니한테 미움 산 거 있냐? 진짜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와. 네? 2만 원이요? 삼촌, 죄송해요. 어머님이 금액을 착각하신 것 같은데, 일단 오해일 수도 있으니 화 푸세요. 친정오빠 결혼식에 2만 원 내고 식권 12장을 챙겨 식사한 시댁 식구였어요. 그리고 신라호텔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엔 저희 오빠를 축하해줄 명분이 아니라 그저 호텔 식사를 하러 모든 식구들이 총출동한 것이었죠. 진짜 황당했고, 그러면서 한편으론 며느리인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을 정말 무시하고 있구나 싶은 것이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좋아서 밀어붙인 결혼이라지만 이렇게까지 집안 전체를 깡그리 무시할 수가 있나 싶은 게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요? 어머님이 축하해주겠다고 했을 때 정말 감사했는데 어떻게 이러세요? 제가 진짜 삼촌 보기 나 부끄러워서 말이 다 안 나와요. 그저 제가 어머님한텐 그 정도 며느리인 거겠죠? 진짜 실망스럽네요. 아니, 상스럽게 사돈끼리 큰돈이 오가냐? 너네 집안 그렇게 부유하다면서 아주 돈 밝히는 꼴이 우습다. 역시 돈 많은 거랑 집안 쌍스러운 거랑은 별개라니까. 내가 그래서 널 싫어하는 거야. 겨우 호텔밥 대접하면서 생색은. 미쳤다고 시모랑 삼촌들이 지방에서 니네 오빠 결혼식 축하해주러 왔겠니? 다들 호텔밥 한번 먹어보려 온 거지. 뭐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라고 결혼을 축하해주러 멀리서 와? 너도 참 생각하는 게 어디 그 정도 머리밖에 안 돌아가니? 와, 진짜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요. 어머님, 제가 아무리 어머님보다 훨씬 어리지만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죠. 어머, 조카. 시어머니한테 무슨 말버릇이 그래? 우리 언니가 너무 착하니까 아주 막말이 나오지?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보네. 이깟밥 얼마나 한다고 그렇게 돈 타령이야? 2만 원도 안 내려다 낸 거구만. 고작 호텔밥 먹이면서 생색은? 내가 말했잖아. 집이 잘 사는 것 같으면서 하는 행동 보면 아주 소갈머리들이 작다니까. 동의자가도 너무 작아. 시어머니의 당당한 얘기에 역시나 화가 났고, 어른들이 많은 자리라 화를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남편 또한 무엇이 잘못됐는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순간 그 모습에 남편이 제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우, 그만해. 이 깎고 얼마나 한다고? 그리고 너네 오빠 결혼하는데 몰골이 유세야. 머리수 채웠다고 생각해. 당신 말 다 했어? 머리수? 하객들이 이렇게 많은데 무슨 머리수야? 와, 당신도 진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구나. 잘못은 뭘 잘못이야. 그냥 어른들이 주말에 시간 내서 식사하러 오실 수 있는 거지. 뭘 이런 걸 가지고 길길이 날뛰어? 보고 자란 게 저런 모습이니 사회에선 멀쩡한 척을 했을지 몰라도 소갈맹이는 저런 인간이구나 싶으면서 마음이 차게 식었죠. 그렇게 혼자 열불 내고 있을 쯤 삼촌에게서 이 모든 얘기를 들은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저희 시댁 식구들에게 인사를 하러 왔어요. 엄마 또한 좋은 날이니 얼굴 붉히고 싶지 않아 저렇게 마음을 다스리는구나 싶은 마음이 들면서 또 죄송스러워지더라고요.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참 어떤 답례를 해야 할지 몰라서 이거 준비했거든요.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즐거운 식사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랄게요. 전 그럼 이곳저곳 인사하러 다녀야 해서요. 맛있게 드세요. 아이고, 네. 얼굴 보기 힘드네요, 사돈. 사돈 총각 장가 보낸다고 너무 우리한테 무심한 거 아니에요? 명색의 사돈인데. 그래서 제가 직접 답례품은 제 손으로 골랐어요. 아마 아주 마음에 드실 거니까 한번 열어보세요. 시어머니는 엄마가 답례품을 준비했다고 하자 또다시 입에 귀에 걸렸으며 밥을 먹다 말고 엄마가 준비한 답례품을 열어보았어요. 그리고 답례품을 열어보자마자 다 같이 식사를 즐기고 있던 온 식구 면상이 잿빛으로 바뀌어 버렸답니다. 아니, 사돈, 이게 뭐죠? 답례품이라고 하더니 이게 웬 종이 쪼가리인지? 그리고 이 뜻이 뭐예요? 전혀 모르겠네. 글씨 못 읽으세요? 거기 그대로 적혀 있잖아요. 당신 둘째 아들 교수 임용 취소라고. 그 학교 총장이랑 나랑 각별한 사이인 거 전혀 몰랐지? 아마 둘째 아들 추천한 교수들도 다 이제 마음 돌아섰을 거예요. 이게 내 답례품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래요? 우리 아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얻은 자리인데 그걸 왜 사돈이 망쳐? 제정신이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쪽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서 지금 이러냐고요? 아우, 밥맛 떨어져. 당신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니겠지. 얼마나 사돈네를 개똥으로 알았으면 이딴 행동을 해?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물인 대로 거두는 거야. 당신 아들 신세 본인이 직접 망치니 마음이 어때? 없는 집이라도 고상하고 격신 있는 집들이 얼마나 많은데 인간들이 다들 빈대 같아가지고 여기가 얼마나 어려운 자리인데 줄줄이 밥을 먹으러 와? 그것도 꼴랑 2만 원 내고? 이게 다 우리 집을 무시했으니 이런 행동을 하지? 됐고, 이 기회에 끝장 봐. 네, 사실은 이러했어요. 그동안의 마음속에 항상 앙금을 쌓아두던 엄마는 계속해서 화를 참고 계셨고 이번 결혼식 사태로 사돈 대접을 하지 않는 시어머니에게 화가 난 나머지 제대로 된 복수를 해야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도련님이 받게 되었어요. 몇 년 동안 인생을 다 바쳐 이제 곧 교수를 코앞에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저희 엄마의 입김 하나로 날려버리게 된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는 교수 아들을 둔 타이틀을 날려버리게 되었고, 얼마나 분해하던지 그 모습이 생생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 아들 인생을 망칠 수가 있어요? 당신이 그러고도 내 사돈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떻게 그래? 사돈 대접은 했고, 우리가 왜 이따위 취급을 당해야 하는데? 당신의 그 탐욕 절대 못 참아. 애초에 결혼을 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미쳤지. 아예 격이 이렇게 안 맞는데 맞춰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던 나 자신이 정말 후회스러워. 너 어떡할 거야? 어떡하긴 뭘 어떡해요? 당신이 나한테 이따위 대접하면 당신 딸 내가 가만둘 것 같아? 평생 괴롭히고 못 살게 굴지. 엄마는 이 결혼을 시킨 것 자체를 후회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고, 이제 어떡할 거냐고 제 의중을 물어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뭐가 그렇게 위풍당당한지, 저런 말을 들으면서도 저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어떡하긴, 나도 이제 끝내야지. 우리 오빠 결혼식에서 이렇게 무식하게 구는 시어머니 절대 못 모셔. 그리고 내가 눈이 삐어서 이런 남자를 택한 거지. 그 나물에 그 밥을 오히려 감사하네요. 이번 계기로 손절치게 해줘서요. 이제 저도 며느리 안 하렵니다. 뭐라고? 네가 그렇게 승원이 쫓아다녀서 결혼시켜놨더니만 뭐? 이혼을 해? 우리 아들이 이혼남 되는 걸 눈뜨고 보라고? 다 어머님이 자초한 일이세요. 이혼남 아들도 교수 자리 놓친 아들도 어머님의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요. 애초에 격에 맞는 며느리 들이시고 어머님한테 맞는 자리로 찾아가세요. 그리고 어머님 아들들도 그게 딱 어울리니까. 아니다. 이혼은 어머님의 한방이 있었지만 저 남자도 문제가 참 많았지. 뭐 어머님이랑 승원 씨랑 거의 쌤쌤이네요. 아니,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혼이라니. 우리 엄마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솔직히 사돈네 결혼식에 축하해주러 친척들 데리고 와서 밥 먹은 게 이혼당하고 내 동생 인생 망칠 사유야? 오히려 진짜 빡빡하다. 어떻게 그렇게 행동해? 축하는 개뿔. 호텔밥 먹으러 그 시골에서 올라온 것만 봐도 얼마나 며느리를 개똥으로 알았는지 이유는 청분해. 회사에서 멀쩡한 척 하길래 정상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사 하나 빠진 놈일 줄이야. 됐고, 마지막 포식이니 잘 처먹고 조심히 내려가셔. 평생 내 등골 빼먹을 생각하고 있었나 본데 착각하지 마. 누굴 바보 천치로 하나. 나 그 정도 구분은 되거든. 그리고 당신 좋아했던 내 마음 정 떨어진 지 오래야.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지. 그 애미의 그 아들. 내가 무슨 말이 더 필요해. 우린 끝이야. 전 엄마와 마찬가지로 남편에게 이혼 선언을 그리고 손절을 쳤습니다. 제가 이혼을 선언하고 둘째 아들도 교수 자리를 놓치자 그때서야 억지로 사과를 신청했고 그 모습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저희 엄마 또한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는 분이었고요. 아유, 내가 결혼하기 전부터 너무 염치 없게 굴었죠? 사돈네가 좀 산다고 하니까 나 혼자 들떠서는 그냥. 한창인 애들 어떻게 이혼을 시킵니까? 사돈도 딸 자식이 이혼녀 소리 들으면 마음이 안 좋을 거잖아요. 한 번만 넘어갑시다. 넘어갑시다? 무슨 협상이에요? 당신 잘난 아들들 이혼남에 교수 자리 물 건너가니까 이제야 굽히는 태소 보소. 우리 딸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당신 아들 쫓아다니면서 좋다고 하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요즘 이혼이 뭐가 흠이라고. 차라리 애 없을 때 이렇게 갈라서는 게 맞지 싶네요. 됐고, 아무리 미안하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엄한데 힘 빼지 마세요. 예, 네가 좀 말해봐라. 네가 승원이 얼마나 좋아했어. 우리 승원이를 봐서 한 번만 니네 엄마 설득 좀 시켜. 그리고 앞으로 네 돈으로 쇼핑 하나마. 나는 그저 딸 같아서 했던 행동들인데 언짢았다면 내가 사과할게. 화 풀으렴. 그거야 승원 씨가 정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좋아했던 거죠. 살아보니까 완전 제 정상 아니던데요? 완전 엄마밖에 모르는 바보 천치에 개념 없는 행동을 해도 그냥 그게 당연한 줄 아는 그런 남자. 제가 좋아했던 남자가 맞나 싶어요. 어머님은 저같이 평범한 여자 말고 어머님이 쇼핑하는 거 다 사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며느리 들이세요. 아셨죠? 너까지 왜 이러니? 승원이야 그렇다 치고 우리 둘째 인생 어떡하라고? 교수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 마음 넓은 니네 엄마 좀 설득해줘. 내가 미쳤지? 거기가 어디라고 식구들을 줄줄. 아유, 부끄럽기 그지없어. 그러니까 한 번만 받아오.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에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부터 결혼식, 그리고 지금까지 어머님이 저희 집에 했던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사실 더욱더 분노가 들끓었고 제가 콩깍지가 씌어 제대로 사리 판별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전 짐을 싸고 합의 이혼을 요청하였는데 처음에 남편은 절대 이혼 신고서에 도장을 찍지 못하겠다고 하였죠.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돼? 니네 엄마랑 너 소갈맹이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우리 친척들이 좀 가서 밥을 먹었기로 쏘니 이게 이혼 사유에다가 내 동생이 교수 자리 물 건너갈 일이야? 아직도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생각해봐. 당신 엄마가 우리 집 얼마나 뜯어먹으려고 했어? 그리고 뒤에서 당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그저 어머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왔지? 참 엄청난 쪼다더라 진짜. 이혼 안 해주면 회사에 소문 낼 줄 알아. 여기 어깨 굉장히 좁은 거 알지? 우리가 이혼했다고 하면 사람들 다 수군거릴 텐데 이유와 얼마든지 얘기해주면 그만이야. 무슨 소문? 내가 소문날 게 뭐가 있냐? 솔직히 네가 밴댕이 소갈머리라 이혼하자고 하는 건데 내가 왜 해줘야 하냐고. 알겠어. 그럼 소문 내도 되지? 당신이 청렴 결백하니까 전혀 그 소문에 휩쓸릴 일 없을 거 아니야. 어디 한번 해보자고. 제 말에 찔리는 게 많았는지 냉큼 합의이혼서에 도장을 찍어주었고 저희는 각자 갈 길을 가게 되었어요. 다행인 건 혼인 생활이 길지 않아서 그런지 따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없었습니다. 이 결혼이 파탄난 결정적 사유인 시어머니 행동이 있었지만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아들들 앞길을 막은 것만으로도 크게 벌을 준 것이라 생각했어요. 시동생은 결국 교수 자리가 물 건너가서 아직도 대학교 강사로 전전하고 있어요. 중간중간 본인 어머니를 원망하면서 아이 본가에는 코피기도 비추지 않았고 남편도 이혼남이 되어 새로운 여자를 만나 새 출발을 하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허세와 욕심으로 그 여자와도 파탄이 났습니다. 이 모든 소식은 같은 회사기 때문에 남편을 잘 아는 지인이 간혹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엔 몇 번 듣다가 아예 듣고 싶지 않아서 더 이상 남편 얘기는 듣고 싶지 않다고 선을 그어버렸어요.
그리고 전 남편보다 후임임에도 불구하고 과장 자리를 먼저 달아 남편이 제 아래 직원이 되었답니다. 회사에서 마주치는 게 엄청 불편하긴 하지만 이제 제가 오더를 내리는 입장이니 그렇게 껄끄럽게 많이 부딪히진 않더라고요. 젊은 나이 엄마가 말린 결혼을 해서 얻은 대가가 이혼녀지만 그래도 사람 보는 안목을 키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가장으로 진급을 한 만큼 더욱더 제 커리어를 쌓아 좋은 사람이 자연스레 찾아오도록 할 예정이랍니다. 그러면서 정말 제가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 따뜻한 시선 부탁드리면서 글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들, 딸과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50대 여성입니다. 오랜 시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에 후회는 없지만 막상 떠나려니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곧 명절이 다가와서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제 결정을 번복할 마음은 없습니다. 큰 아들 따라 제 딸과 저는 해외로 떠나게 됐지만 이곳에 남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저희 가족과 관계 형성이 좋았다면 분명 함께 떠날 수 있었을 테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많은 아픔을 겪게 되었던 터라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리고 그 사람들과 정을 떼내려 합니다. 평소에도 저희 가족이 상처를 많이 받았었지만 그래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최대한 참고 살아왔었어요. 그 이유는 남편이 불행하게도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시모는 그 탓을 저에게 돌렸습니다. 2년 전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 옆에 제가 타 있었고 공항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스카우트된 아들이 잠깐 한국으로 귀국을 하게 돼서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얼굴이라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태우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차가 미끄러졌는데 남편은 저를 지키기 위해 운전대를 안쪽으로 틀었고 가드레일과 부딪히게 되면서 전복이 되었는데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게 된 남편은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사고가 나기 5분 전에 남편이 저를 태우고 막 출발했을 때 시모가 전화를 했었어요. 비가 많이 오고 있으니 사고 위험이 있어서 제 아들이 버스 타고 바로 시댁으로 오게 하는 게 어떻겠냐고 걱정을 하셨는데 남편은 아들 얼굴을 빨리 보고 싶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돌이킬 수 없는 사고가 터지게 된 거였죠. 그리고 시모는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된 이유가 전부 제 탓이라고 했었어요.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날 퇴근한 저를 태우러 갔다가 공항으로 가는 길에 사고가 나게 된 거라 저에게 잘못이 있는 거라고 오열을 하면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건 시모의 말처럼 저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면 불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기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낸 뒤 다니던 회사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사를 다닐 수 없었던 이유는 항상 남편이 먼저 퇴근하고 저를 데리러 왔었기 때문에 회사인만 도착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 시모는 퇴사한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장남이 세상을 떠났으니 시모와 신우를 제가 책임져야 한다며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한 뒤에 시댁으로 들어와 살길 원했습니다. 그 말에 당황해서 바로 답을 주지 못했었는데
시모는 세상 떠난 아들의 슬픔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며 제가 시댁에 들어오길 강요했었죠. 남편이 떠난 뒤 혼자가 된 저는 처음엔 모든 게 제 탓인 것 마냥 느껴져서 죄책감 때문에 시댁에 들어갔었어요. 그리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를 걱정한 딸은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한 뒤 저를 따라 시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시모가 저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도 시댁으로 들어왔었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들은 이런 상황들을 불안해 했었지만 아들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없어서 때를 기다려야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 딸이 시댁에서 생활하게 된 날부터 시모는 세상 떠난 아들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고 우울증까지 왔다면서 집안일들은 전부 저와 제 딸에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하나뿐인 여동생인 신우는 원래 성격이 안 좋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선 고삐 풀린 망아지 마냥 더욱더 저희 모녀를 괴롭히며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도 서로 얼굴 붉히는 걸 원하지 않았던 저는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시모와 신우의 행동에 결국 안 좋은 감정이 터져버리게 되었고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제 딸도 남편이 세상 떠나고 2년 동안 참고 살아왔었기 때문에 더는 감정 조절을 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제 딸과 신우가 서로 이번 설 명절날 목소리를 높이면서 싸우게 된 이유는 제가 힘들게 만든 음식 때문이었어요. 식사를 하기 위해 서로 둘러 앉았는데 중앙에 올려놓았던 갈비찜을 대놓고 신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시모의 행동에 당황한 저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면서 올려놓은 갈비찜이 전부라 같이 먹어야 하지 않겠냐고 좋게 대화로 풀어나가려 했는데 그런 저를 노려보던 신우가 밥 먹다 말고 젓가락으로 식탁을 강하게 내려치며 저에게 화를 냈어요. 엄마, 지금 하는 말 들었어? 갈비찜을 같이 먹겠다잖아. 겸상하는 것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젠 아주 대놓고 먹는 걸로 사람 속을 뒤집어 놓네? 지금까지 노처녀로 살아온 것도 서러운데 내가 갈비찜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돼? 엄마, 뭐라고 한 소리 좀 해세요. 조용히 있으니까 우리가 아주 만만한가 봐. 내 딸이 먹고 싶다길래 가까이 끌어줬는데 뭐가 잘못됐니? 밥상머리 앞에서 숟가락도 뜨기 전에 기분을 잡치게 만들어? 지난 너는 굳이 갈비찜을 입구멍에 쳐넣어야 되겠니? 널린 게 반찬인데 왜 하필 갈비찜이야? 할미가 얘기했지? 이건 너희 고모를 위한 거니까 만지지 말라고 매번 명절마다 얘기를 했을 텐데 붕어 대가리도 아니고 벌써 또 까먹은 거야? 도대체 머리통은 왜 들고 다니는 거야? 그냥 장식품이니? 굳이 먹고 싶으면 밥 먹는데 분위기 망치지 말고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 너희들이 왜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지 벌써 까먹은 거야? 내 아들 세상 떠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감을 잃은 거냐고? 누구 때문에 우리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평생을 고개 숙이고 살아야 될 년들이 지금 누구 앞에서 눈을 부라려? 종년들 주제에 감히 우리 딸 갈비찜에 손을 대? 어머님, 그거 제가 만들었어요. 모두가 둘러앉아 같이 먹으려고 신경 써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저희도 상당히 곤란하죠. 나이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먹을 거 가지고 유치하게 계속 이럴 거예요? 차라리 이런 식으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울 거면 그냥 갈비찜은 아무도 안 먹는 게 좋겠어요. 계속 싸움만 나잖아요.
지금 어디에 손을 대는 거야? 그 더러운 손 안 치워? 종년 주제에 감히 갈비찜에 손을 대? 너희들은 지금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들었어? 이것들 안 되겠네. 너희들 저짝 가서 밥 따로 먹어라. 하여간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내 아들이 왜 너 같은 년이랑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다. 너 때문에 우리 집안 장남이 세상을 떠났어. 알아서 기어도 모자랄 판에. 눈치 없이 갈비찜에 손을 올려? 보자 보자 하니까? 너희들 좋게 말로 하니까 내가 우습지? 시모는 기분이 상했다며 갑자기 저와 제 딸의 밥그릇을 들어 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앞으론 겸상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저와 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힘들게 제 딸과 명절 음식 준비하는 동안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두 모녀가 갈비찜 하나 가지고 집안 분위기를 상당히 안 좋게 만들어버려 저 또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어요. 그동안 세상 떠난 남편한테 너무 미안해서 최대한 참고 있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시모와 신우의 잘못된 행동에 결국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힘들게 음식 준비했는데 고작 갈비찜 하나 가지고 유치하게 서로 얼굴을 붉혀야 되겠어요? 어머님 성격이 더러우니까 아버님도 버티지 못하시고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신 거라고요.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희가 노비예요? 종년들이라뇨. 그이가 세상 떠난 게 저도 마음이 아프고 아직까지 믿어지지가 않아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데 어머님은 제 마음 조금도 헤아려 주려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점이 너무 서운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어디서 시애미한테 말대꾸를 하고 있어? 우리 집 양반이 세상을 떠난 게 내 잘못이라고? 암에 걸린 것도 내 탓이니? 어머님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가 암을 유발한 거겠죠.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 돌아보시면 답 나올 텐데요. 어쩜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지금까지 우울증약 먹으면서 힘들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가 같은 아픔으로 힘들면 최대한 좋게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만 아니었어도 내 아들 세상 떠날 일 없었다. 너 하나 때문에 돌이킬 수도 없는데 그럼 화가 안 나겠어? 회사로 데려와 달라는 말만 안 했어도 그쪽으로 갈 일도 없었을 테고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그런데 너 탓이 아니야. 내가 지금 참고 있는 건 안 보여? 나는 네가 평생 내 아들 세상 떠난 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너희들의 불행이 나를 숨쉬게 만드는데 여기서 멈출 이유 없잖아. 당장 엎질러진 밥그릇 전부 치우고 저기 구석에서 얼굴 안 보이게 밥을 처먹든지 해라. 같은 공간에서 숨쉬며 사는 것도 정말 곤욕이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내 아들이 세상 떠난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지. 할머니가 드디어 병원에 갈 시간이 됐나 보네.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어. 엄마, 우리 이제 할 만큼 했어요. 더는 이 집구석에 붙어 있을 필요 없다고요. 야, 이 쬐끈한 게? 너 지금 어른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희 엄마가 그리 가르치디? 아주 두 모녀가 쌍으로 난리를 치는구만. 내가 웬만하면 조용히 넘어가려 했는데 너 오늘 그 버르장머리 좀 당장 뜯어 고쳐야 할 것 같다. 엄마, 우리도 참을 만큼 참았어. 오빠는 세상을 떠났는데 내 앞에서 저렇게 멀쩡히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우라통이 터진다고요. 눈치도 없이 우리 오빠가 좋아했던 갈비찜이 목구멍으로 넘어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희들은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신우는 무서운 눈빛으로 저와 제 딸을 노려봤어요. 그리고 거침없이 제 딸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제 딸 또한 안 좋은 감정이 계속해서 쌓여왔던 터라 신우를 똑같이 밀쳤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설 명절날 대판 싸우게 되었고 무지막지하게 달려든 시모는 제 머리채를 잡아 사정없이 흔들었어요. 남편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서로 안 좋은 감정은 가지고 있었지만 크게 문제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시모와 신우는 저희 모녀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던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만 참기로 했었기 때문에 저희 가족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그 자금으로 아들은 미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중에 돈이 많지 않았고 최대한 버티면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상황을 시모와 신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저와 제 딸을 함부로 대했어요. 어차피 떠나면 평생 얼굴 볼 일 없어서 저희 가족은 최대한 시모와 신우에게 잘하려고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었고 갈빗대로 뺨 세례까지 날아왔습니다. 만약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면 함께 떠나는 걸 고려해 봤을 텐데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걸 겪고 와서 더는 미련 없이 떠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안이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초인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와 뒤엉켜 있던 시모는 행동을 멈췄고 고개를 돌려 인터폰을 바라보길래 저는 시모를 밀친 뒤 현관문을 열어줬습니다. 엄마, 아니, 얼굴이 이게 뭐예요? 지난어도 꼴이 이게 뭐야? 할머니, 저랑 약속하지 않았어요? 저 오기 전까지 최대한 좋게 지내기로 했었잖아요. 아유, 우리 손자 왔어? 네 엄마가 할미를 얼마나 속썩였으면 이렇게까지 행동했겠니?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가 터져버린 거라 어쩔 수가 없었다. 너는 만신창이 된 할미 꼴은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오늘 온다고 하지 않았잖아. 애미 너는 우리 손자 온다고 이제 말도 안 한 거야? 아주 막 나가기로 작정을 한 거지? 너희랑 사는 거 지긋지긋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이참에 우리 손자가 이 할미 좀 데려가면 안 되겠니? 이 집구석에서 서로 얼굴 붉히면서 사는 것도 이제 지겹고 숨 좀 쉬면서 살고 싶구나. 우리 손자는 할미 편이지? 그래. 할머니랑 고모가 너 올 때까지 얼마나 목 빠지게 기다렸는지 알아? 나도 늦었지만 결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어? 여기에는 나랑 맞는 사람이 없다니까? 해외에서 찾아봐야 되겠어. 더 늙기 전에 좋은 남자 만나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 조카가 고모 도와줄 거지? 너 좋은 곳에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돈도 많이 받는다며. 네, 저도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저희 아빠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끝난 뒤 비행기 타기 전에 제가 할머니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 엄마랑 제 동생 잘 좀 부탁한다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할머니가 저희 엄마 잘 챙겨주겠다고 하셔놓고 지금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제가 안부 전화 드렸을 때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면서요. 서로 단 한 번도 얼굴 붉힌 적 없었다면서. 그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지금 너무 큰 실망을 해서 무슨 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저 이번에 지금 일하는 곳보다 더 큰 금융기업에서 스카우트 제의 받아서 회사를 옮기기로 했거든요. 제일 마음에 들었던 조건이 뭐였는지 알아요? 저희 가족 모두가 함께 살아도 넉넉할 정도로 큰 집을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명절이고 좋은 소식도 알려드릴 겸 해서 잠깐 온 거였는데 이렇게까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짐 챙기세요. 할 만큼 했고 더는 이 집구석에 붙어 있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희끼리만 출국해요. 여권도 미리 준비해 놨죠? 몸만 떠나면 되는 거니 내일 바로 출발해요. 아니, 잠깐만. 갑자기 떠난다니. 그게 무슨 말이니? 너 할머니 꼴은 안 보이는 거야? 이거 봐봐라. 머리가 한 움큼 빠져 있고 옷도 다 찢어졌다. 여기 얼굴 보래도 너희 엄마한테 긁혀서 손톱 자국까지 났다고. 지금 이게 내 잘못만 있는 것 같니? 서로 불만이 있어서 그 감정이 터져 나온 것 뿐이지. 평소엔 잘 지냈었어. 안 그래, 혜미야? 아들은 이미 두 귀를 닫아버렸고 제 딸과 저는 몸만 떠나면 되는 거였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지고 갈 짐만 챙기려고 움직였어요. 시모의 말에 아들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최대한 상황을 풀어보려 했지만 이미 서로가 받은 상처의 골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좋게 풀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라고? 너희들 전부 다 떠나버리면 집안일은 누가 하고 음식은 또 누가 만들어? 설마 생활비까지 끊어버리는 건 아니지? 네, 그것도 이제 그만하려고요. 매달 할머니한테 드렸던 용돈도 더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고모도 마찬가지야. 그동안 내 동생 잘 챙겨주고 있다는 거 전부 거짓말이었다는 거잖아. 너무 실망스럽고 다시는 얼굴 보고 싶지도 않아. 고모가 왜 지금까지 남자 하나 못 만나서 결혼을 못하고 있는 줄 알아? 고모 성격을 봐봐.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해외 가서 남자 찾는다고 고모 성격 맞춰줄 사람이 있을 것 같아? 남 인생 망치지 말고 그냥 평생 노처녀로 혼자 살아. 애미 너 정말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너희들 그냥 가버리면 여기에 남겨진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냥 이대로 떠나버리면 굶어 죽는다는 거 몰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 집 처분하면 되죠. 둘이서 살기에는 너무 넓잖아요. 둘이 사는데 큰 집이 뭐가 필요해요? 제가 봤을 때 이 집 너무 낡아서 조도 안 가지겠지만 그래도 돈이 다 떨어져서 먹고 살기 힘들면 헐값이라도 처분하세요. 투자 목적으로 사가는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정말 이럴 거예요? 오빠가 이런 사실을 알면 좋아했겠어요? 서로 안 좋은 감정 있다 보면 얼굴 붉히고 몸싸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지. 왜 상황을 더 안 좋게 만들려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우리가 한 가족인 건 변함없는 사실이라고요. 이번에는 우리가 좀 지나쳤던 것 같으니까 먼저 사과할게요. 그 사과 나는 받아줄 생각 없는데 오늘 하루 잠깐 그랬다면 이해라도 하지. 그 사람 세상 떠나고 2년 동안 어떻게 했어? 내 아들 해외에서 근무하는데 방해될까봐 그동안 아무 말도 안 했던 것 뿐이지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왔었다고. 오늘이 지긋지긋한 관계 끊어낼 수 있는 시간인데 내가 이 시간을 놓칠 것 같아? 상황이 불리해지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과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냥 평소대로 해. 어차피 내 결정이 바뀔 일은 없을 테니까.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설 명절은 그렇게 서로에게 아픔만 남겨진 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제 딸은 아들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이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잠깐 지낼 임시 거처를 마련했는데 시모와 신우가 어떻게 알았는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알고 보니 딸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몰래 찾아가 퇴근할 때 미행해서 저희 집을 알아낸 거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떠나게 되면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아지니까 발등에 불이 붙어버린 거였죠. 별로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 딸을 집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닫으려는데 신우가 현관문 틈 사이로 발을 껴넣더니 1분만 시간을 달라고 애원했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려고 용건만 말하라며 1분의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더라고요. 정말 우리만 여기에 놓고 떠날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면 용서받을 기회는 줘야 하지 않겠어요? 분명 좋아질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을 텐데 이대로 그냥 떠나가 버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앞으로 진아랑 세연이한테 잘할게요. 그동안 세연이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내가 하면 되잖아. 거기 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다 할게. 그냥 엄마랑 나 데리고 가기만 하면 돼. 다른 거 바라지도 않는다니까. 이미 배는 떠났다고 했잖아요. 더는 그쪽들 얼굴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데 구차하게 자꾸 이럴 거예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 충분히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하겠다는 거잖아. 애미 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데 당연히 보답해줘야지. 제가 바라는 건 우리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길게 대화할 수가 없어요. 대화하고 싶지도 않고요. 1분 지난 것 같은데 볼일 끝났으면 문 닫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고하는데 다시는 우리 가족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무릎까지 꿇었다. 이 정도면 다 보여준 거 아니니? 너한테 했던 몹쓸 짓들 전부 다 사과하마.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내 하나뿐인 아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어느 어미가 온전한 정신으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어. 장남인 내 아들 고생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서 지금도 아들 생각만 하면 북받쳐 오른다고. 너도 자식 가진 입장에서 내 마음 이해할 수 있잖아. 잠깐 정신 나갔다가 이제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 다시 잘 해보자. 너희들 전부 떠나고 나면 남겨진 나랑 내 딸은 아등바등 살다가 길거리에 나앉게 될 텐데 너도 그건 원하지 않잖니?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둘 다 사지 멀쩡한데 왜 길거리에 나앉을 생각부터 하는 거죠? 이럴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될지 그것부터 고민하세요. 네 아들 따라가서 주는 용돈 받아가며 살고 싶어서 이러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요? 저에게는 지금이 이 악연을 끊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절대로 같이 떠날 생각 없으니까 그만 연기하고 돌아가시죠.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부를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예, 진우가. 할미 왔다. 정말 할머니, 여기에 두고 갈 거니? 굶어 죽길 바라는 거야? 네가 원하는 게 그런 건 아니지? 잠깐 할미 얼굴 좀 보고 대화할 수 없겠어? 오늘 첫 비행기로 이미 떠났어요. 가기 전에 저한테 절대로 받아주면 안 된다고 그러던데요. 이미 제 아들은 두 사람을 기억 속에서 지워버렸고 평생 얼굴 볼 생각 없는 것 같더라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이제 그만 돌아가시죠. 서로 얼굴 마주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저에게는 상당히 역겹거든요. 시모와 신우는 상황이 좋아질 것 같지 않자 제 팔을 잡고 눈물로 애원했어요. 하지만 저와 제 딸이 받은 상처가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 사람들을 밀친 뒤 현관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 찾아온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계속해서 오길래 경찰들의 도움을 받아 더는 접근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뒤늦게 땅을 치며 후회하던 시모와 신우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지만 절대로 받아줄 마음은 조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저희 가족은 모든 준비가 끝나서 아들이 있는 곳으로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 딸이 다니던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어서 갑자기 퇴사하는 게 마음에 걸려 그 일만 마무리 짓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일을 좋게 마무리하고 모든 정리가 끝난 상태입니다. 내일이면 저는 한국 땅을 벗어나 아들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텐데요.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 많이 불안하지만 정말 다행인 건 제가 거주하게 될 그곳이 한인타운과 가깝고 제 딸도 외국인과 의사소통이 될 정도는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새로운 시작이라 떨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곳에서의 삶보단 100배, 1000배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도 시모와 신우가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고 했지만 한 번 틀어진 감정은 시간이 지나도 좋아지지는 않네요. 더는 고민하지 않고 뒤돌아볼 생각도 없습니다. 위기가 찾아오면 알아서 먹고 살겠죠. 여러분들께서는 가족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도움받을 수 있는 일들이 갑자기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한 관계 형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선 언제나 지혜롭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키우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현재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을 보면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요. 절대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들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항상 저에게 많은 사랑을 줬던 남편이 제가 딸을 출산하고 나서부터 달라진 모습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었죠. 그런 부분들이 서운하게 다가와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회사 생활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부 다 알기 때문에 집에 들어오는 시간까지 파악하고 있는데 집으로 곧장 들어오지 않고 꽤 늦은 저녁이 돼서야 눈치 보며 들어오곤 했었죠.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어보면 회사 사람들과 술 한잔 걸쳤다고 변명하지만 평상시에 느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 좋은 말이 나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분유 먹고 자고 있는 딸을 확인하고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났는데 가정보다 회사 사람들이 더 우선인 것 같아
이런 점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반대로 남편은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면서 오히려 큰 소리치며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회사 생활 안 해본 사람처럼 얘기하면 어쩌자는 거야? 나는 뭐 이런 생활이 좋아서 늦은 시간까지 밖에 있다가 온 줄 알아? 당신이 그런 거 조절할 수 있는 위치잖아. 내가 봤을 때 그건 핑계 같은데? 원래 모임 같은 거 좋아했었고 사람들과 술자리 가지는 거 빠지지 않고 참석하려는 거 잘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나 이제 출산한 지 몇 달 되지 않았고 요즘 당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전량이 줄어서 애가 부족한지 계속 보채길래 분유로 배 채워주고 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 현관 앞에 분유통은 쌓이고 있는데 한 번도 신경 쓰지 않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바쁘다 보면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왜 그거 가지고 그래? 벌써부터 분유를 먹일 정도면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산부인과에 찾아가 검사를 받아보던지 아니면 밤량을 늘려서 젖을 돌게 만들면 되잖아. 분유값 한두 푼도 아닌데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 하지도 않고 무턱대고 분유 사서 먹이면 어쩌자는 거야? 내 말이 틀렸어? 당신 말 참 웃기게 한다. 분유값 한 번이라도 줘봤어? 돈도 따로 관리한다고 생활비는 그동안 내가 벌은 돈으로 사용하라고 말하는 당신이 그런 말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남편은 술이 꽤 취해 있는 상태라 제대로 된 대화를 이끌어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음부터는 신경 쓰겠다는 말에 참고 넘어갔어요. 하지만 며칠 못 가서 남편은 또 다시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태어난 지 몇 달 되지 않은 딸 제대로 안아준 적도 없었으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닌데 가정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는 모습이 저를 더욱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참고 또 참았다가 저 또한 감정이 터지게 된 터라 남편과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게 되었죠. 결국 더 이상 대화로 풀어가고 싶지 않다는 남편은 집 밖을 뛰쳐나갔고 그날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네요. 뭐가 문제인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남편의 행동들을 계속해서 두고만 보기에는 더욱더 상황을 악화시킬 것 같아 이 문제를 시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큰일도 아니구만. 이렇게까지 안 좋은 분위기로 끌고 가는 네가 더 문제인 것 같아 보이는데?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여러 가지로 부딪혀야 할 것들이 많은데 뒤에서 내조를 해주기는커녕 오히려 불만을 가지는 게 이상한 거 아니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육아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도 출산 전까지는 회사 생활했잖아요. 그럼 더 이해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밖에서 술을 먹고 들어오는 것도 일의 연장인 거 몰라? 내조를 그렇게 못하니까 애가 맨날 움츠려 있는 거잖아. 뒤에서 팍팍 밀어주지 못할 거면 그냥 알아서 하게끔 내버려 둬라.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숨 막혀서 살겠니? 시모는 제 말을 조금도 들어주려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해해 주실 줄 알았는데 괜히 전화했다 싶었죠. 남편이 저와의 문제들을 전부 다 시모에게 미리 얘기한 듯 보였습니다. 솔직히 너무 서운했었죠. 딸 하나 낳은 것도 정말 힘들게 가진 거였거든요. 남편과 결혼 생활하면서 뭐가 문제였는지 그토록 바라던 임신은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결혼을 한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남들 다 아는 임신 쉬울 거라고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가진 건 나이 40에 진입을 하고서야 임신 소식을 접할 수 있었죠. 정말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품에 안긴 아이였는데 시모는 적지 않은 나이에
힘들게 가진 아이가 하필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출산 이후 단 한 번도 집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이런 부분들도 너무 서운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될 거라 믿고 있었는데 시모는 저와 제 딸을 조금도 신경 써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기댈 수 있는 건 저희 부모님밖에 없었어요. 지금 시간에 어딜 가겠다는 거야? 당신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이대로 애 데리고 처가에 가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제발 생각 좀 하고 움직여. 당신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일찍 와서 신경 쓸 테니까 이제 그만해. 당신 말에 내가 한두 번 속아? 오늘은 왜 이렇게 늦은 건데? 술도 안 먹었으면서 연락도 안 받고 도대체 뭐 하다 온 건데? 아는 지인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다녀오는 길이었어. 괜히 당신 찝찝해할까봐 말하지 않은 거라고. 그 말을 지금 나보고 믿으라는 거야? 당신이 한 말에 대해 확인시켜 줄 수 있어?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믿을 수 있게 확실하게 말해봐.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건데? 이제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는 거니? 요 며칠 사이 당신 옷에서 화장품 같은 게 묻어 나오던데? 그거는 또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아무리 회사 사람들이나 지인들끼리 술자리를 가진다 해도 셔츠나 정장에 화장품이 묻어오는 일이 반복되는 건 당신이 지금 나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게 지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이야. 내가 뭘 여자를 만나? 당신은 지금까지 날 봐와놓고도 몰라?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여자 문제로 일을 크게 만든 적이 있었어? 한 번이라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말도 안 하지.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그런 식으로 사람을 몰아가는 건데? 지금은 좀 그렇고 내일 내가 장례식장 어디 다녀왔는지 사진 좀 보내달라고 할 테니까 그거 확인해보면 되잖아. 그리고 회사 생활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화장품이 잠깐 묻을 수도 있는 거지. 그걸로 생사람 잡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거라고. 한 번만 더 의심하면 그땐 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니까 앞으로 입 조심해. 알겠어? 며칠 동안 남편의 옷에서 여자 화장품이 몇 개 묻어 있는 걸 몇 번이나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화장품 얘기가 나오자마자 정색을 하면서 혼자 흥분을 하더니 절대 그런 거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저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자의 촉을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갑자기 달라진 남편의 모습들은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났던 적금을 깨고 그 돈으로 남편의 뒷조사를 의뢰하게 되었죠. 꽤 많은 돈을 지불했지만 만약 제가 의심하는 부분들이 정말 오해였다면 돈은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퇴근하고 난 이후의 시간의 행동을 보고받기 위해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저에게 문자로 전송되어 오는 사진 한 장은 제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이래서 여자의 촉은 무섭다고 하나 봐요. 남편이 퇴근하고 회사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는 게 아닌 어느 아파트로 걸어 들어가는 모습은 누가 봐도 저 몰래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는 게 확실해 보였습니다. 만에 하나 제가 상상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 다행이겠지만 남편이 쓸데없이 퇴근하고 다른 집에 급히 들어가는 행동은 바람 말고는 다른 건 생각나지 않았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나 현장을 목격했을 때 오게 되는 정신적 충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자기 딸도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보내온 또 다른 사진 한 장은 저를 더 경악하게 만들었죠.
들어갈 땐 남편 혼자였는데 나올 때는 남편과 시모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혼자 들어갈 때는 분명 바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올 때는 시모와 같이 걸어 나오길래 제가 오해했나 싶었어요. 한참 동안 전송되어 오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그때 뒤이어 보내온 사진은 저를 오열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과 시모가 먼저 걸어 나왔고 그 뒤로 처음 본 여자가 품에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전송되어 오는 사진들과 영상들은 누가 봐도 남편이 저 말고 다른 여자와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몰래 아이까지 낳았다는 건 이미 제가 딸을 출산했을 때 비슷한 시기에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옷들에서 옅은 화장품이 묻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지만 그래도 가정을 꾸린 남편이 그럴 일 없다고 믿으려 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전송이 된 사진 한 장은 제 속을 전부 다 뒤집어 버렸죠. 상간녀와 남편이 헤어지기 위해 잠깐 포옹을 하고 입을 맞추는 장면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저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안겨주었네요. 그렇게 몇 시간 뒤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남편이 현관문을 열며 조심스럽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오늘만큼은 일찍 들어왔으니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제 딸의 얼굴을 보겠다며 분유 먹고 깊은 잠에 빠져있는 아이의 방문을 열려고 하길래 저도 모르게 남편에게 화를 내고 말았죠. 갑자기 왜 화를 내고 그래? 당신이 하도 난리를 쳐서 일찍 들어왔잖아. 오늘 회의가 좀 늦어져서 늦게 퇴근했는데 바로 집으로 달려온 거라고. 요 근처가 퇴근 시간 되면 차가 많이 막히는 건 당신도 잘 알고 있잖아. 노력하는 모습 보여주려 하는데 이제 그만 좀 해라. 나도 회사 생활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리고 미리 얘기하는데 나 내일 회식 있어. 늦게 들어올 거야. 정말 회식이야? 나한테 지금 거짓말 하는 거 아니지? 다 확인해보면 나오는 거 몰라? 계속 밥 먹듯이 거짓말 할래? 정말이라니까. 정 궁금하면 회사에 전화해서 우리 부서가 회식인지 아닌지 확인해보면 되잖아. 내가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겠어? 요즘 당신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해서 그러는 거야? 상당히 예민해져 있는 것 같아. 이번 주말에 바람 좀 쐬러 갈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들어가 잠이나 자. 그리고 당신 나한테 숨기는 거 조금 더 없어? 모든 것들이 정말 떳떳하냐고 묻는 거야.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할게. 숨기는 거 조금도 없고 나는 당신한테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어. 뭐 잘못 먹은 거 아니지? 하루 이틀 얼굴 보는 것도 아닌데 요즘 들어 당신 행동이 오히려 나는 더 걱정이 되는데? 끝까지 거짓말하는 남편을 보고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갈라서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었는데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이 어떤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모든 걸 다 동원해 남편을 무너뜨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따로 만나 대화를 주고받는 장면이 저에게 전송이 되었고 결정적인 증거물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회사로 출근을 하겠다고? 몸이 전부 다 회복이 된 거야? 안 그래도 어제 장모님께서 하루빨리 당신이랑 합치길 원하고 계셔. 지금 이 상황을 상당히 불안해 하시더라고. 그래서 조만간 정리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너무 불안해 하지 마. 우리 엄마가 아들 낳아줘서 고생했다고 이거 장모님이랑 당신 필요한 데 쓰라고 주셨어. 별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가방에 넣어놔.
육아 스트레스도 좀 풀 겸 백화점 가서 장모님이랑 쇼핑이라도 하던지. 부족하면 언제든 또 말해. 어머, 이게 얼마야? 5천만 원이잖아. 어머님이 정말 이 큰 돈을 주셨단 말이야? 앞으로 아들 하나 더 안겨드려야겠는데. 그리고 회사에서도 내가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런지 좋은 시선을 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단 회사로 출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자기는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어. 회사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좋을 거 하나 없잖아. 엄마가 불안해하는 것도 그런 것들이야. 한 번 소문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이 커지게 되는 거잖아. 나 못 믿어? 당연히 내가 그런 것들은 너한테까지 영향이 가지 않게 모든 걸 내 손에서 전부 다 처리하지. 걱정하지 마. 남편과 상간녀는 카페에서 단둘이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본처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심부름 센터에서 더욱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최대한 디테일한 증거물들을 요구를 하게 되었네요. 시모는 딸을 낳은 저에게 제대로 된 사랑 한 번 준 적도 없었으면서 상간녀인 젊은 여자한테는 아들을 안겨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천만 원을 거침없이 남편을 통해 찔러주는 모습들이 남아있던 전까지 떨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둘 남편과 함께 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짐 정리를 왜 하고 있는 건데? 어디 가려고 하는 거야? 서윤이가 안 보이네. 장모님 댁에 보냈어? 아무래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모유도 안 나오고 분유로만 먹이고 있는데 언제까지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 나도 이제 회사로 복귀해야지. 내일부터 출근하기로 벌써 말 다 해놨어. 여기에 있는 물건들은 부모님께서 사용하셔야 하니까 정리하고 있는 거야. 계속 쉬고 있는 것도 눈치 보이고 요즘 다 이렇게 하잖아? 당신 표정이 왜 그래? 내가 회사 복귀하는 게 싫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나는 당신 힘들까봐 그러는 거지. 지금 한창 아이 때문에 정신 없을 때인데 좀 더 시간을 두고 움직이는 게 내가 봤을 때 좋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쉴 때 좀 더 쉬는 게 좋지 않겠어? 어차피 육아휴직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 부모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회사에서도 나를 필요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쉴 순 없잖아? 이미 결정한 건데 내가 회사에 가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거야? 당신 나한테 말 못한 거 있어? 회사에 나 모르게 다른 여자라도 심어놨나 봐? 또 그 얘기야? 나를 뭘로 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의심하면서 몰아가는 건데.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는 피곤해서 먼저 들어갈게. 남편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모든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분명 급하게 방에 들어간 것도 이런 사실을 상간녀에게 알려주기 위해 들어간 거였겠죠. 어차피 모든 게 밝혀질 텐데 저에게 안 걸리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불쌍하기만 했네요. 그런데 작은 방에서 잠 한숨 못 자고 누워있는데 동이 트자마자 남편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분명 상간녀가 출근한다고 했으니 함께 가려고 집에까지 마중 나가려고 움직인 거였겠죠. 그리고 제가 출근한다는 말에 최대한 티 안 나게 행동하려고 서로 입을 맞춘 뒤 계획을 세우려는 게 두 눈에 뻔히 보였습니다.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어서 남편의 행동들에 아무런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회사에 도착해 그동안 밀려있던 일들을 처리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남편은 제가 일하고 있는 부서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남편과 저와의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저희 부서 직원들이
대충 알고 있었는지 제가 회사에 없었던 기간 동안 남편의 행동이 어떠했는지 얘기해주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신입이 남편 밑으로 배정이 되었는데 둘이 상당히 가까워 보였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 모든 걸 같이 했었다며 회사에서 누가 봐도 서로 연인 사이 같아 보이는 모습에 저희 직원들도 많이 당황해했던 걸 알 수 있었네요. 제가 없는 시간 동안 남편은 벌써 새로 들어온 여자와 갈 때까지 간 사이가 되어버렸던 거죠. 직원들도 눈이 있기 때문에 안 보는 척해도 전부 다 똑같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미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동요되지 않고 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던 도중 볼일을 보려고 잠시 화장실에 들어가려는데 때마침 나오는 상간녀와 눈을 마주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를 바라보고 있던 시선이 제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들었어요. 위아래로 훑어보면서 상당히 불편한 시선으로 저를 쳐다본 뒤 자기 부서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아진 저는 상간녀를 불러 세웠어요. 신입이라고 들었는데 아무리 부서가 달라도 회사 상사한테 당연히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요즘 신입들은 개념을 밥 말아 먹었나?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부서와는 별로 입을 섞고 싶지 않아서요. 저희 부서 선배들 챙기는 것도 벅차거든요. 그래서 나 없는 동안 내 남편이랑 노는 게 그렇게 좋았나 봐. 벌써 회사에 소문이 쫙 퍼졌던데 둘 사이가 심상치 않다며? 어머, 벌써 부장님 귀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럼 조심하셔야죠. 제가 낚아챌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요즘 남자들 젊은 여자면 사족을 못 쓰잖아요. 더군다나 회사 내에서는 젊은 여자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낚아채 가는 사람이 임자 아닌가요? 저희 상무님 같은 경우 능력도 있으시고 얼굴도 빠지지 않는데 저 같아도 혹할 것 같은데요. 더 할 말 없으시면 이만 가보겠습니다. 적당히 나이 먹었으면 사회생활 어느 정도 할 줄 알아야지. 남자들이 조금 잘해준다고 아무데나 꼬리 함부로 놀리다간 인생 쪽나는 거 순식간이야.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다가 여러 죽어나가는 거 내가 정말 많이 봤거든. 한번 열심히 해봐. 상간녀는 저를 증오하듯 노려보고 있었어요. 저 또한 당장 달려가서 머리채 잡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참았습니다. 그런데 상간녀와 대치하고 있는 사이 남편이 저를 발견하고 급하게 뛰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상간녀를 자기 몸 뒤로 이끌더니 보호해주려는 듯한 행동을 제 앞에서 보였습니다. 남편 몸 사이로 고개를 내민 상간녀는 자기가 이겼다는 듯한 눈빛으로 남편의 팔짱을 끼며 온갖 애교를 부리면서 일하는데 문제가 생겼다고 남편을 끌고 부서로 데리고 들어갔네요. 그리고 그 모습을 저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 직원들이 전부 다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받았던 치욕은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충격을 받았었죠. 그래도 회사 내에서 제가 본처인데 상간녀를 감싸는 남편을 보고 있으니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이혼 서류를 테이블에 올려놓은 뒤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최대한 빨리 집에 오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심각성을 느낀 남편이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집에 들어오길래 테이블에 올려두었던 이혼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지 놀라면서 저를 바라보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닌 급하게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저한테 한 말들이 제 마음을 찢어 놓았죠. 그래, 잘 생각했어. 당신이랑 나는 애초부터 잘 맞지 않았다니까.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에게 이득이라니까.
나는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그동안 이혼하자는 말도 못하고 얼마나 속을 끓었는지 알아? 내일 당장 법원에 갈 거지? 나랑 이혼하는 게 그렇게 좋니? 여태까지 당신을 위해 내 인생을 바쳤는데 어떻게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할 수가 있어? 내가 왜 이혼을 하자는 건지 물어볼 생각도 없는 거야? 내가 결정한 이유가 궁금하지도 않아? 그걸 물어봐서 뭐해? 어차피 당신이랑 나랑 성격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건데.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도 사랑도 못 받았잖아. 당신은 아이 하나 가지는 것도 정말 힘들었는데 결국 딸이었고, 둘째는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엄마가 좋아하시겠어? 당신 집안과 능력 보고 나도 결혼하긴 했지만 살다 보니 알겠더라. 그런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더라고. 안 맞으면 끝인 거야. 내일 법원에서 보면 되니까. 나는 이제 그만 나가와도 되는 거지? 집안에 있는 짐들은 최대한 빨리 정리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혼 재산 분할 같은 건 서로 가져온 만큼 다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거지. 그런데 당신 회사는 어쩔 거야? 서로 불편한데 다른 데로 옮기는 게 좋지 않겠어? 내가 괜찮은 곳 알아봐 줄 수도 있는데 내일 마저 얘기하자. 남편은 지금이 기회라는 듯 급하게 서류에 사인을 한 뒤 자기 할 말만 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남편에게 받은 배신 때문에 그동안 살면서 흘린 눈물보다 훨씬 더 많은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과는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희는 법적으로 3개월의 시간이 주어지게 되었죠. 부부로서 함께할 수 있는 마지막 3개월은 저에게 너무 많은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게 만들었어요. 연인 사이로 만나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결혼을 약속하고 그토록 바라던 아이를 가진 뒤 앞으로 좋은 날들만 눈앞에 펼쳐질 거라 생각했는데 모든 것들이 전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저와 딸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아이의 아빠로 남아버렸고 그렇게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임원 인사 명단의 진급날이 발표되는 날이었죠. 남편과 제가 회사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직원들이 저희를 보며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게시판에 붙어있는 임원 인사 명단을 확인하기 위해 달려간 남편은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말도 안 된다는 듯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작 진급을 해야 할 남편의 명단은 빠져 있었고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죠. 저는 모든 걸 미리 전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저에게 가까이 온 남편이 제가 왜 명단에 올라갔는지 물어보며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이는데 전 직원들 모두의 핸드폰에 회사의 공지사항 알람이 울렸고 직원들이 하나둘 회사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순간 남편은 뒷걸음질 치며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상간녀와 만나고 있던 사진들과 녹음 내용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뒤이어 저희 회사 대표님께서 남편을 보며 걸어오셨네요. 이상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이상무는 이제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닐세.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회사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동안 이상무가 우리 회사에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지 누구보다 내가 잘 알고 있지만 그건 오늘로써 진급하게 된 김 이사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리고 우리 회사에 이상무보다 김 이사가 더 많은 실적을 쌓아 올린 건 전부 다 인정하고 있지? 이 일로 인해 우리 회사에 엄청나게 큰 타격을 입게 된 거 모르나? 이상무를 믿고 거래하겠다던 투자자들이 이런 민낯을 보고 전부 다 등을 돌렸고 그에 따른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었네. 법적으로 이상무에게 그동안의 노력들이 전부 다 물거품이 되었으니 그에 따른 손해배상이 들어갈 걸세. 그럼 이 시간 이후로
저 채사원과 함께 회사에서 그만 나가주게나. 대표님, 제가 전부 다 바로잡을 수 있다고요. 거래처 분들과 다시 한번 만나게 해주세요. 이대로 저를 내치시면 정말 후회하신다는 거 몰라요? 여기 회사 말고도 저 스카우트 하겠다고 연락 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이런 저를 내치신다고요? 내가 그래서 이상무가 앞으로 이쪽 계통에서 발도 못 붙이게 전부 손을 써놨네. 지방 쪽이야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겠지만 자네가 들어가려는 회사는 이미 나와 오랜 기간 함께 해온 동업계 파트너라는 거 모르나? 그쪽 대표들과 함께 알고 지낸 지 30년이 넘었는데 내가 중요하겠나? 자네 같은 쓰레기가 중요하겠나? 자네의 스펙 정도는 대한민국 천지에 널려 있네. 대충 알아먹었으면 그만 나가보게. 남편은 절대 나갈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그만큼 회사에 대한 애정을 누구보다 많이 쏟았기 때문에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은 남편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리고 남편 옆에 상간녀도 똑같이 무릎을 꿇고 대표님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었죠. 그리고 저 또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와 함께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고 두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한테도 위자료를 줘야 하지만 문제는 대표님이 남편과 상간녀에게 회사의 손해에 대한 막대한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죠. 남편이 힘들게 영업을 해서 연결하게 된 투자자들이 남편의 행동을 보고 회사에 대한 이미지와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해 믿고 투자할 수 없다며 등을 돌려버린 건 상당히 큰 문제였어요. 그만큼 저희 회사 측에서도 그동안 쏟아부었던 시간들과 금전적인 부분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남편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상황은 악화가 되었죠. 그렇게 저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이 끝나고 완전한 남이 되었습니다. 눈앞에 있던 남편과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그 사람들과 똑같은 수준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에까지 찾아온 시댁과 상간녀의 집안은 선을 넘어 사람이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그로 인해 충격적인 결과가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네요. 곱게 너 혼자 갈 것이지. 내 아들과 새아가를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내쫓은 것도 모자라.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까지 떠안게 만들어?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줄 알았니? 당장 가서 너희 회사 대표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설득시켜라. 위자료까지 받았으면 된 거 아니야? 우리 집안 망하는 걸 그렇게 보고 싶은 거니? 내 아들도 그동안 너한테 했던 행동들에 대해 충분히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까 이번 일만 조용히 넘어가게 네가 잘 좀 얘기해 주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그래도 나는 당신이랑 좋았던 날들을 잊지 않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매정할 수가 있는 거야? 저한테 찾아와 봤자 소용없어요. 이제 와서 뭐 어쩌자는 건데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그만한 대가를 치르는 건데 용서를 해달라고요? 본인들이 직접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르세요. 회사에서 쫓겨나서 손해배상 떠하는 건 두렵고 저한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나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 돌아가세요. 저는 당신들처럼 하찮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참고 있는 거라고요. 한 번만 더 우리 집에 찾아오는 날에는 그땐 저도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여자 구실을 못하니까 버림받은 걸 가지고 지금 누구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오늘 끝까지 가보자고. 상간녀는 자신이 회사에서 퇴사를 당하면서 수많은 직원들에게 받은 치욕에 화가 많이 났는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어요. 저도 결국 참았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고
양가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죠. 그런데 상간녀와 몸싸움을 벌이던 도중 남편이 상간녀에게 그만하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와 상간녀를 떨어뜨려 놓았는데 남편이 상간녀를 저지한 거에 대해 기분이 나빴는지 상간녀가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붙였고 그 순간 시모가 그 모습을 보고 이성을 잃어버려 상간녀에게 뭐 하는 짓이냐며 강하게 밀쳤는데 충격적이게도 중심을 잃으면서 상간녀가 난간에서 떨어지려는 찰나 남편의 옷깃을 잡았고 순식간에 상간녀와 남편이 동시에 복도식 아파트 난간에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복도에서 시댁 사람들과 상간녀 집안 사람들까지 우르르 몰려와 있었기 때문에 비좁은 틈에 워낙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아무도 손을 쓸 수가 없었고 두 사람 다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시모는 넋이 나간 상태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상간녀의 부모는 떨리는 손으로 119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응급실에 실려간 뒤 저희는 경찰에게 벌어진 사건에 대해 진술을 하게 되었어요. 시모의 행동으로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저는 금방 나을 수 있었지만 시모는 추가적인 조사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과 상간녀의 몸에 문제가 생겼고 남편은 허리를 크게 다치는 바람에 전신에 마비가 오고 말았습니다. 상간녀는 양쪽 다리에 신경을 잃어 평생 휠체어 신세를 져야만 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본인들의 행동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게 만들었는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두 눈 뜨고 볼 수 없는 벌을 받게 되었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네요. 두 번 다시 그 사람들의 얼굴을 마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제 딸이 너무 불쌍하지만 앞으로 저희 가족 행복하게 살기 위해 열심히 힘을 내려 해요. 분명 언젠가 다시 제 얼굴에 웃음이 가득한 날이 찾아오겠죠.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제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네요. 추운 겨울날 몸 조심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잘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